네, 연일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간대별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군용기가 우리 그 비행 금지 구역까지 근접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실상 9.19 합의가 되고 난 뒤에 예. 육상, 해상, 공중에 각각 이 금지구역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적대행위 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건데 하늘에서도 이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아주 세부적으로 해놨습니다. 예. 전투기는 동부 지역에서는 몇 킬로까지, 서부 지역에서는 몇 킬로까지, 그다음에 헬기는 몇 킬로, 그리고 드론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몇 킬로, 전부 다 이게 이제 군사 분계선 예. MDL이라고 하는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이죠. MDL로부터 각각 몇 킬로 남쪽, 북쪽으로 각각 그쪽에는 비행을 금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술조치선을 넘은 거거든요. 네, 그 전술조치선이라는 게 어떻게 구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전술조치선은 우리가 설정한 거예요. 네. 이것은 남북한 간에 설정이 된 비행금지구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설정한 전술조치선은 이제 넘어왔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남북한 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우리는 그 전술조치선을 보고 적각 넘어오면 비행기가 떠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대응하기 우리 위한. 스스로 정한 거고요. 네.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것은 남북한 비행금지구역입니다. 그 예. 비행금지구역은 이번에 어젯밤에 가까이는 왔지만 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적어도 북한이 전투기를 출동시킨 것은 예. 이게 남북한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보죠. 위반은 아니다. 그런데 비행금지 구역 5km 부근까지 접근했단 네, 말이죠. 상당히 가까이 접근을 네. 했는데 일단 북한 군용기를 식별한 뒤 우리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서 대응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대응은 잘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북한이 전투기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세 번째 띄운 거잖아요. 예. 한 번은 12대를 띄우면서 전폭기 4대 IL-28이라고는 전폭기 4대하고 전투기 8대 하고서 12대 띄웠고 또 150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띄운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는 10대를 이렇게 띄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북한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전술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 수단이 네. SRBM이라고 하는 단거리 미사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로 IL-28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전술 핵무기 실어 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의미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사실상 다양한 이 국제 제재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것이 바로 유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유류가 굉장히 부족할 텐데 전투기하고 폭격기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150대씩 띄우고 10대씩 띄워서 이게 의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선전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 우리는 대북제재에도 끄덕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북제재 아무리 해봐라. 우리 아무런 문제 없이 이거 견뎌내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전투기가 띄웠지만 150대 뜬 날도 그렇고 어제 전투기도 그렇고 기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떤 기종들은 6.25 때 사용했던 기종도 있어요. 사실상 뭐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그 중에 150대 떴을 때 한 대 추락도 하기도 하고 몇 대는 떴다가 바로 이제 그 비행장으로 복귀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몇 년 됐어요. 40년 넘어 된 너무 오래됐네요. 전투기들이잖아요. 노후화돼 가지고 A 전투기에서 이 부속품 빼가지고 B 전투기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네. 지금 그걸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 F-35가 떴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헤비급하고 초등학생하고 건투 시합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마다 한미 간에 얼치 포커스 이제 쉴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훈련하잖아요. 네.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양쪽의 전투력을 이렇게 대비시켜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동태적으로 이걸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 분석할 때 하면 북한 공군기는 금방 사라져요. 예. 그 정도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군기 그는 엄청난 그 성능을 자랑을 하죠. 비록 북한의 전투기가 한 800대 정도 되고 한국 전투기는 400대밖에 안 되지만 네.
양쪽으로는 반밖에 안 되지만 가지고 있는 그 질적인 것은 뭐 정말 좀 표현이 그러긴 합니다만은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성능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봐야죠. 공대공 전력에서는 우리가 월등히 성능이 뛰어나지만 네.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투발 수단만 보여줬다면 핵에 대한 운반 수단도 보여주는 그런 의도도 있다는 말씀 그렇죠. 주셨는데 그걸 뭐 끝까지 이제 우리 한국 영공까지 와가지고 발사 안 해도 되거든요. 북한 영공에서 발사해도 되니까요. 네. 이번에 조금 더 눈에 띄는 게 이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부분. 네. 그러니까 포격 사격을 완충구역에 했는데 이 네. 완충구역이 어느 지역, 어떤 지역을 의미하고 또 포격 사격을 한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포격 사격한 것은 이제 완충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을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완충구역이라고 표현은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상으로도 제가 그런 금지 구역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해가 있고 동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해 쪽은 우리 NLL을 기준으로 해요. 이게 이제 해상 분계선이잖아요. 예. NLL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한 85km 정도가 되고 북한 쪽이 한 50km 정도가 될 거고요. 동해는 그냥 오른쪽으로 쭉 꺼여니까 북쪽, 남쪽이 각각 40km씩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사격 같은 거 하지 말고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뭐 이렇게 몇 발 쏘았습니까? 한 80발인가요? 쏘고 또 동해상으로도 40발. 서해로 130여 발, 130발, 동해로 40여 발. 그 170여 발을 쏘았는데 서해 쪽으로 쏜 것도 지금 9.19 군사합의 위반된 거고 네. 동해 쪽으로 쏜 것도 9.19 군사합의 위반된 건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19년, 2020년도에도 한 번씩 있었거든요. 예. 서해 지역의 창린도라고 하는 데서 예. 거기서 이제 사격을 했으니까 그때도 한 번 위반을 했고 2020년도에는 GP에서 사격을 했으니까 그때도 위반을 하고 어젯밤에는 왼쪽에 한번 쏘고 오른쪽에 한번 쏘주니까 3번, 4번 그렇게 북한이 지금 직접적으로는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봐야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년 만에 북한이 세 번째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건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위반을 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조금 이거는 갑작스럽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쭉 그려보면 일단 전투기가 먼저 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서해 쪽에다가 130발 먼저 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SRBM 쏘았어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또 좀 있다가 오른쪽에서 30발 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꺼번에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왼쪽 오른쪽이 같이 쐈을 거고요. 네. 네. 그 사이에 섞어 쏘기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면 SRBM도 그 시간대에 같이 쐈을 텐데 이게 서쪽으로 먼저 쏘고 SRBM 한 발 쏘고 또 좀 있다가 오른쪽으로 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북한이 이렇게 계획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왜 계획된 것이 아니냐 하면 어제 이제 사실은 미군 부대에서 주한미군 부대죠. 제2사단에서 가지고 있는 포병 부대가 있습니다. 예. 그 포병 부대가 MRRS라고 하는 다련장 포병 부대예요. 예. 이게 이제 사거리가 한 30km 정도 나가고 한 번 쏘면은 12발이 한꺼번에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사격을 한 10시간 정도 하니까 예. 이걸 계속해서 이제 사격 연습을 한 거거든요. 사격 연습을 하니까 북한은 감시 수단이 없잖아요. 한국은 여기 보면은 뭐 정찰 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고고도 감시 예. 정찰 수단도 있고 또 중고도도 있고 저고도도 있고 고도마다 다양한 수단의 감시 정찰 기구들이 있어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100%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북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드론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이게 혹시 한국군이 9.19 군사합의 위반하고 그냥 쏘아대는 거 아니냐. 나도 그냥 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어제 이렇게 급작스럽게 대응한 측면이 좀 강하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한국이 오히려 뭐 포병 그거 못 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쐈구나. 그래 나도 쏘겠다 하는 예. 생각을 가지고 쐈는데요. 포병이 못 쏘도록 돼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군사 분계선 MDL부터 5km 네. 그 안에서는 사격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예. MDL로부터 북쪽 5km 내에서는 못 쏘도록 돼 있는데
어제 이제 미군이 사격 연습한 것은 그보다 훨씬 후방이에요. 예. 예. 근데 소리는 MLRS니까 12발이 한꺼번에 날아가서 한꺼번에 터지니까 발연장포. 북한도 다 예. 들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게 보고가 됐을 거고 보고가 유선으로 계속 이제 되는 과정에서 이거 우리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쏴라 했는데 서해는 그나마 대응을 했는데 동해가 안 되니까 우선 뭐 단거리 미사일 쏘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게 30발 정도 동해에서 포병 사격하고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의 그 포 사격에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네네. 있어서 네. 아무래도 우발적인 부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내놓으셨는데요. 뭐 7차 핵실험 임박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5년 만에 그 대북 독자 제재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의문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대북 독자 제재 뭐 15사람 또 기관은 16군데 이게 하긴 했는데 5년 만에 이제 한 거죠. 했는데 대부분이 WMD를 개발하거나 관여한 또는 대북 제재를 이게 관여한 대북 제재를 위반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했다라고 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죠. 이제 뭐 그 사람들이 한국 금융 계좌를 이용할 일도 없고 뭐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예. 우리도 이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하고 북한한테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는 분석이신데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제재가 북한을 더 자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쪽이 다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2017년 상황을 보더라도 이런 에스컬레이션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이제 북한이 화성 12형 뭐 3발 쏘고 화성 14형 2발 쏘고 화성 15형 1발 쏘고 2017년도에 북한이 보니까 총 미사일 발사 횟수만 이 탄을 몇 발 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만 보니까 27회 정도 돼요. 예. 지금 아마 올해 북한이 쏜 게 아마 23회 정도 될 겁니다. 23회. 뭐 이게 몇 발을 쏜는지는 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상황이 거의 2017년도 상황의 데자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한미가 마찬가지였죠. 한미가 이제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염과 분노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극단적으로 미국도 가고 여기에 대응해서 북한도 극단까지 갔다가 11월 29일 날 이제 소위 말하는 북한이 이제 핵무력 완성했다고 선언하고 난 뒤에 2018년도에 확 돌아서 가지고 평창 올림픽 나오고 이게 소위 말해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개인끼리 친구들끼리 말다툼하고 뭐 싸우고 하는 것을 이게 지금 남북 간 상황에서 비교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통상 보면 막 툭툭 싸우는데 이게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한다고 금방 이렇게 중단 안 하잖아요. 그게 조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한미에 대한 대응 또는 북한 스스로가 또는 한미가 하는 행동의 대응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부딪히고 있는데 그것이 수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도 입장을 냈는데 미국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규탄한다. 한미는 굳건하다. 북한이 대화를 안 하고 있다. 왜 북한 대화 안 나오는 겁니까? 이런 거죠. 2021년도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북 정책을 표명한 게 있어요. 예. 그 대북 정책의 핵심이 정교한 실용적인 정교하고도 실용적인 그런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것은 바이든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그 전략적 인내 정책도 아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런 일괄 타결이라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 중간선상에서 이렇게 모색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단계적 접근이거든요. 네. 최초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결을 이제 목표로 해서 해제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래서 뭐 동시행동으로 이렇게 하면 꽤 괜찮은 그런 이게 뭐라고 할까요? 대북 정책이었고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상 2021년도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 성김 대표도 그때 임명을 뭐 정상회담 하는 자리에서 임명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북한한테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대화를 하자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건 성김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고요. 2022년도에 올해 들어서도 그러니까 주미 유엔 부대사가 유엔 총회에서 6월 달에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을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제3자를 통해서 북한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친서도 보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종합해 보면 미국은 계속 무조건적인 대화를 하자는데 북한은 이 무조건적인 대화가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바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계속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도 얘기하고 김여정이도 하고 최선희도 얘기한 거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면 이게 조건절이 붙었어요. 예. 네. 그러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가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먼저 대북 적대시 카드를 철회해라. 정확합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밤사이 그 북한 도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군사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파기될 것인가는 북한에 달려 있다. 공을 다시 넘겼단 말이죠. 앞으로 북한의 반응은 또 어떨까요? 그 이제 대통령께서는 뭐 현명하게 잘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합의든지 간에 상대방이 합의를 안 지키면 나 혼자 지킬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상 북한하고 합의해서 그 합의가 끝까지 잘 지켜질 거라고 저는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이제 그때 했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뭐 9.19 합의, 뭐 2.13 합의, 그러니까 비핵화 회담이죠. 제네바 회담의 합의. 그런 것들 전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남북한 합의도 있었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합의도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안 지켜졌잖아요. 예. 그 안 지켜지는 그 30년 세월 동안에 북한은 사실상의 비핵국가로 등극을 한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결국은 북한이 그래도 합의를 지켜라. 9.19 군사합의. 그거 지키면 그나마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겠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두 번이나 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 만일 또 위반하면 그걸 나 혼자서 계속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그러니까 너한테 달렸다. 그러니까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죠. 그러니까 우리 측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지금은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북한이 지난번 9월 8일 날 소위 말하는 그 북한의 그 핵무장 정책, 핵무력 정책을 발표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 전술핵을 어떻게 더 이제 그 경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 동안 김정은이 뭐 없어졌다가 그때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계속해서 전술핵 부대들의 핵 운용 능력에 대한 훈련 지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술핵 실을 수 있는 것이 KN-23, KN-24, KN-25 그것뿐만 아니고 화성 12형 개량형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전폭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수지에서 쏘아 올린 미니 SLBM 6종류잖아요. 6종류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운용 능력을 다 시험해서 끝났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의 핵 공격 능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핵이 이제는 자위적 수단이나 방어적 수단이 아니고 이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공격적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겠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한 것을 저기 노동신문에서 실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무엇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핵 미사일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제공해 줄 것이냐, 제공해 주는 내용은 뭐냐, 수단은 뭐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두 달 전인가요, 우리 그 외무부 차관,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 미국의 외무부 차관, 국방부 장관 소에서 2+2 회담을 통해서 전략억제 협의체 회담을 했어요. 네. 그 회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여기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합의를 다 하고, 그러면은 군사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TTX 하자, 탑 테이블 엑서사이즈, 실제로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이걸 해 나갈 것인지 양쪽이 모여서 이것을 테이블 위에서 한번 우리가 모의해보자. 예. 그것까지 지금 이제 합의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개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전략 자산들이 큰 것도 있을 거고 뭐 작은 것도 있을 텐데, 뭐 전략 잠수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B1B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 전개될 수 있는 거고, F-35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것도 전개될 수 있는 거고, 항공모함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전략 자산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전략 자산 전개를 포함을 해서 이제는 이제 이런 엄중한 상황이니까 이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께서 55%, 60% 가까운 국민들께서 우리 핵무장 해야 된다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무장은 조금 좀 많이 나갔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한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네.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한국과 같이 나토식으로 핵 공유 정책을 펼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의 핵 자산들이 우리 한반도 인근에 상시 예. 주둔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다양한 수단을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국방부에서는 한국형 삼축 체계를 네.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네. 앞서 그 윤 대통령의 의견 이야기도 잠깐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여전히 유용한 방어 체계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여전히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하고요.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전히 유효한 체계다라는 것도 둘 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핵으로 대응해야지, 핵에는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10월 1일 날 국군에 날 때 무슨 해무5 거의 뭐 괴물 같은 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공개를 해서 우리도 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걸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8톤, 9톤이에요. 예. 그런데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가장 작은 것이 0.3KT거든요. 예. 그럼 300톤이에요. 하나는 300톤이고 하나는 8톤, 9톤인데 어떻게 이게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게다가 이것은 EMP라고 하는 거, 방사선이라는 거 하는 예.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거죠. 옛날 말로 하면 핵 우산에 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핵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고, 예. 그리고 이제 유사시에는 여전히 이제 그것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삼축 체제를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삼축 체제가 이제 사실상 먼저 쏴서 우리한테 떨어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일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먼저 가서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킬체인이고요. 두 번째는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면은 그것을 이제 파괴시키겠다는 거 하는 것이 KAMD고요. 세 번째는 북한 지도부를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KMPR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킬체인이 되려면 예. 북한에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이 텔이라고 하는 그 차량 있잖아요. 차량,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수지까지,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터널에서 나와서 쏘기도 했는데, 그런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정찰 위성과 소형 위성을 다 갖고 있느냐? 현재는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인 거죠.
두 번째는 한번 보시죠. 날라와요. 날라오는데 내가 여기서 맞춰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날아오는데 정상적인 것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실험을 계속 시험 발사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 것은 KN 23, 24, 25 이런 것들인데 예. 이런 것들은 날아오면서 벤치 기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 목표 지면은 풀업을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이게 지상에서 한 50km 이상 떠서 날아와야 내가 레이더로 그걸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요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주 뭐 30km, 40km 이렇게 낮게 날아오면은 레이더로 그걸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그걸 격추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해야 되는데 그게 날아오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이 또 부족한 게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보완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미국의 확장 억제에 기반한 삼축 체제는 여전히 유효한데 그 유효한 것을 더 유효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자라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있으니 이것을 빨리 보완을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자연스럽게 또 마무리를 해주셔서 여기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